안녕하세요. 저는 남편도 없고 뚜렷한 직장도 없고 자식들도 멀리 살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혼자이지만 지금처럼 마음이 풍요로웠던 적이 없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62살의 평범한 주부 안영희입니다. 30살에 결혼해서 두 아들을 키웠고 남편은 성실한 회사원이었죠.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남편 내조하고 시부모님 모시고 제 인생이라는 게 온통 누군가를 위한 시간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60살이 되던 해 제 인생에 지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아침에 평소처럼 출근하던 사람이 저녁에는 차가운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내내 저는 멍했습니다. 슬프다기보다는 막막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이 사라진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큰아들이 집에 찾아왔어요. 명절도 아닌데 아들이 찾아오니 반가운 마음에 이것저것 차려주려고 했죠. 그런데 아들이 식탁에 앉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혼자 이 큰 집에서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우리 집 근처에 작은 원룸 하나 구해드릴까 해서요. 이 집은 정리하시고.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평생 살던 집, 아이들이 자란 집을 정리하라고? 아들아, 엄마는 여기서 계속 살고 싶은데. 둘째 아들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데 전화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제가 비행기표 보내드릴 테니까 여기 와서 사세요. 대신 손주들 좀 봐주시고요. 그럼 같이 살 수 있어요. 아이들을 원망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들 자기 삶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이들이지만 그들에게 나는 이제 부담이구나. 남편이 떠나고 석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집 안 곳곳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옷까지, 서류들, 오래된 사진들. 그러다가 남편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통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통장이었는데 저는 그 통장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니 잔액이 3천만 원쯤 있더군요. 남편이 몰래 제 명의로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통장 맨 뒤쪽에 남편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 통장을 보고 있다면 나는 아마 당신 곁에 없겠지. 미안해. 더 많이 모아두지 못해서. 이 돈으로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아이들한테 주지 말고. 부탁이야. 그 메모를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살아생전 말 한마디 없던 사람이 이렇게 저를 생각하고 있었다니.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편도 알고 있었구나. 자식들이 날 책임지지 않을 거라는 걸. 그날부터 저는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저는 제 나름의 답을 찾았습니다. 노후에 진짜 의지해야 할 것은 자녀도 남편도 아닌 바로 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순히 병원 안 가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남편 장례를 치르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극심한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밥을 먹어야 하는지 씻어야 하는지조차 모르겠더군요. 그렇게 침대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옆집에 사는 비슷한 나이의 여자분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선희 씨라는 분이었는데 남편을 잃은 제 소식을 듣고 반찬을 들고 오신 거였어요. 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일단 밖에 나가세요. 저랑 같이 걷기라도 합시다.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밖에 나갈 기운이 없다고요. 하지만 선희 씨는 매일 아침 7시에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일주일을 그렇게 하더니 저도 결국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아침 산책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것도 숨이 찼습니다. 몸이 얼마나 망가져 있었는지 그때 깨달았죠. 하지만 일주일, 한 달, 석 달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니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지 않았고 하루를 시작할 의욕이 생겼어요. 선희 씨와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큰 위안이 됐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선희 씨가 제안을 했습니다. 언니, 우리 요가 학원 같이 다녀봐요. 제가 다니는 곳인데 우리 나이 분들 많아요. 솔직히 처음에는 망설여졌습니다. 60이 넘어서 요가라니. 몸이 굳어서 어떻게 하나 싶었죠. 하지만 선희 씨의 권유를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요가 학원에 가보니 정말 비슷한 나이대 분들이 많았습니다. 60 중반, 70 넘으신 분들도 계셨어요. 처음에는 스트레칭 하나 제대로 따라 하지 못했습니다. 몸이 돌덩이처럼 굳어 있더군요. 그런데 신기한 게 석 달쯤 지나니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를 굽히는 게 덜 힘들어지고 다리를 뻗는 게 수월해졌어요. 무엇보다 만성적으로 아프던 허리 통증이 많이 줄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세가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등이 굽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는데 이제는 허리를 펴고 걸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강은 단순히 운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작년 여름 요가 학원에서 만난 72살의 박경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70이 넘었는데도 저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셨어요. 피부도 좋고 목소리도 힘차고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그분께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세요? 경자 선생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비결은 없어요. 그냥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거지. 매일 잘 먹고, 잘 자고, 움직이고. 그게 다예요.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내 몸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 돌이켜보니 저는 평생 제 몸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시부모님 모시느라 제 건강은 늘 뒷전이었죠. 아프면 참고, 피곤하면 견디고, 병원 갈 시간도 아깝다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막상 혼자가 되고 보니 깨달았습니다. 이 몸이 망가지면 아무도 날 돌봐주지 않는다는 걸.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면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걸. 지금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30분 정도 동네를 걷고 집에 와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요. 아침을 제대로 챙겨 먹고 일주일에 3번은 요가 학원에 갑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습관이 됐습니다. 아니, 습관을 넘어서 제 삶의 일부가 됐어요. 무엇보다 달라진 건 마음가짐입니다. 예전에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 하며 포기했던 것들을 이제는 아직 늦지 않았어 하며 도전합니다. 건강하다는 건 단순히 병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 없이 내 발로 걷고, 내 손으로 밥을 해 먹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는 것. 이게 노후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력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떠나고 나니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몰래 만들어둔 통장에 3천만 원. 그리고 남편의 퇴직금과 보험금을 합쳐서 1억 정도가 제게 남았습니다. 집은 전세로 살고 있었고요. 처음에는 1억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아껴 쓰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산을 해보니 막막했어요. 만약 제가 90까지 산다면 30년입니다. 1억을 30년으로 나누면 1년에 330만 원 정도. 한 달에 27만 원 남짓입니다. 거기에 기초연금 30만 원을 합쳐봐야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먼저 동네 복지관에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 알아봤어요. 공공근로 같은 일들이 있더군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한 달에 5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시작이지 뭐. 저는 도서관 사서 보조 일을 신청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하루 4시간씩 일하는 거였어요. 책을 정리하고 대출 반납을 돕고 시설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출근하던 날이 기억납니다. 떨렸어요. 30년 만에 처음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결혼하기 전에 잠깐 회사를 다녔지만 그것도 까마득한 옛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시작하니 좋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즐거웠고 무엇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 달에 50만 원. 큰 돈은 아니지만 제가 번 돈이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통장을 보며 울컥했습니다. 60이 넘어서 처음 받아본 제 명의 월급이었으니까요. 그렇게 1년을 일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조금씩 돈 공부를 시작했어요. 도서관에 자주 오시는 70대의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김영수 선생님이라고 은행에서 오래 일하셨다가 퇴직하신 분이었어요. 그분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나이 든 사람이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 선생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급하게 쓸 돈은 따로 빼두고 나머지는 안전하게 보관하는 겁니다. 은행 적금도 좋고 안전한 상품에 나눠서 넣어두는 거죠.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저는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먼저 비상금으로 3천만 원은 바로 찾을 수 있는 예금에 넣어뒀어요. 나머지 돈은 김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대로 안전한 저축 상품에 나눠서 넣었습니다. 한 곳에 몰아넣지 않고 여러 곳에 조금씩 나눠둔 거예요.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 제 통장 상황은 이랬습니다. 도서관 일로 한 달에 50만 원, 기초연금으로 30만 원. 합쳐서 80만 원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은행에 넣어둔 돈에서 이자가 조금씩 나왔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계획적으로 쓰니까 괜찮았어요. 가끔 큰아들이 전화합니다. 엄마, 용돈 드릴까요?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내가 쓰렴.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명절에 10만 원씩 용돈을 줘도 고마워서 허리를 굽신거렸어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선택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부자는 아닙니다. 여전히 아껴 쓰고 계획적으로 살아야 해요. 하지만 최소한의 경제력이 있으니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 가자고 하면 갈 수 있고,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 먹을 수 있어요. 손주들 생일에 선물도 사줄 수 있고요. 이게 노후의 존엄성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남편이 떠나고 반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건강도 조금 챙기고 경제적으로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공허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혼자 밥을 먹는 게 너무 싫었어요. 텔레비전을 켜놓고 먹지만 적막했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습니다. 주말이 더 힘들었어요. 예전에는 남편이랑 시장도 가고 산책도 했는데 이제는 집에 혼자 있으니까 시간이 안 갔습니다. 하루가 일주일처럼 길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전화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자주 전화하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요. 실제로 큰아들이 한 번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엄마, 심심하시면 경로당 가세요. 거기 가면 사람들 많잖아요. 경로당. 저는 그곳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왠지 거기 가면 정말 늙은이가 되는 것 같아서 거부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너무 외로워서 용기를 내서 갔습니다. 처음 경로당 문을 열었을 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화투를 치고 계셨어요. 제가 들어가니까 다들 쳐다보시더군요. 아이고, 새 얼굴이네. 어서 와요. 한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색해서 구석에 앉아만 있었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은 1시간 정도 있다가 나왔습니다. 역시 제 자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선희 씨가 말했습니다. 언니, 한번 가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랑 친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나도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자주 가니까 좋더라고요. 선희 씨 말대로 다음 주에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한 달쯤 지나니까 조금씩 얼굴들이 익숙해졌어요. 이름도 알게 되고 간단한 인사도 나누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김순애 언니를 만났습니다. 순애 언니는 저보다 5살 많은데 정말 지혜로운 분이었어요. 남편을 10년 전에 보내고 혼자서 꿋꿋하게 살아오셨더군요. 어느 날 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가족이 아니라 친구야. 가족보다 친구요? 저는 그 말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이 최우선이라고 배우고 살았는데 친구가 더 중요하다니요. 순애 언니가 찻잔을 들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가족은 의무야. 자식들은 자기 인생 살아야 하고 우리를 챙기는 게 부담이지. 그런데 친구는 달라. 친구는 선택이야. 서로 좋아서 만나고 필요해서 연락하는 거지.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아이들은 의무감으로 저를 챙기지만 친구들은 순수하게 저를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거였습니다. 순애 언니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자식들은 우리가 아플 때나 찾아오지만 친구들은 우리가 건강할 때 같이 놀아줘.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그 말을 듣고 돌아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아파서 입원했을 때 아들들이 병문안을 왔지만 며칠에 한 번씩이었어요. 하지만 선희 씨와 경로당 친구들은 매일 전화를 했고 번갈아 가며 병문안을 왔습니다. 퇴원하고 집에 왔을 때도 순애 언니가 밑반찬을 한가득 만들어 가져왔어요. 윤정자 할머니는 회복할 때까지 이틀에 한 번씩 들러서 집안일을 도와주셨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구나. 지금 제게는 든든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이 걷는 선희 씨, 경로당에서 만난 순애 언니와 정자 할머니, 도서관에서 알게 된 영수 선생님, 요가 학원에서 만난 경자 선생님도 계시고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집에 모입니다. 각자 반찬 하나씩 만들어 와서 함께 밥을 먹어요. 밥을 먹으면서 요즘 걱정거리도 이야기하고 재밌었던 일도 나누고 때로는 그냥 조용히 차만 마시기도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자유롭고 외롭지 않습니다. 예순이 넘어서 찾은 이 평화가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이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의 위로가 되는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